마크폰을 죽었습니다. 네. 방금 맞불에서 끌어냈어요. 정말 끔찍해요. 아니 그가 거기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요. 캘리포니아 하프문, 베이의 흐린 12월 어느 날, 음산한 안개가 소용돌이치는 슬레이트 회색 바다에서 불길하게 솟아오른 칠흑 같은 바위들을 감쌌습니다. 바람이 울부짖으며 뾰족한 흰 파도를 광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마크푸는 서핑보드에 올라탄 채 안개 속에서 나타나 해안을 향해 몰려오는 끝없는 물의 벽을 향해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점점 높아지며 하늘을 핥으려는 듯 정상에 올랐습니다. 마크는 몸을 돌려 빠르게 패들질하며 그 거대한 파도를 타기 위한 위치를 잡았습니다. 파도가 그를 덮치기 시작하며 동굴처럼 말려 들어가자 마크는 재빨리 일어섰습니다. 마크는 이 파도를 쫓아 상상할 수 없는 높이까지 오르면서 오늘이 마지막 날임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보통 높은 곳을 무서워하고 빠른 속도도 무서워해요. 롤러코스터도 좋아하지 않고 말 위에 있을 때도 무섭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만난 어떤 파도도 저를 이렇게까지 들어가기 무섭게 만든 적은 없었어요. 마크푸는 싱가포르에서 온 가족이 하와이에 정착했을 때 10살이었고 그곳에서 처음 수영을 배우고 평생의 서핑에 대한 열정을 키웠어요. 주말이면 그의 아버지 찰리는 마크와 형제 자매들을 차에 태우고 오아후 남쪽 해안으로 데려가곤 했어요. 그들은 하루 종일 따뜻한 바다에서 놀며 부드러운 파도를 타고 모래사장까지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소년 시절의 그 행복한 주말들 속에서 마크는 바다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단 2년 만에 천국 같은 곳에서 지낸 후 푸 가족은 워싱턴 DC의 차갑고 삭막한 콘크리트 정글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마크는 열대의 안식처에서 떼어놓인 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등에는 햇살이, 피부에는 물이 닿던 걱정 없는 나날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워싱턴 DC에서 그는 바다의 끌림과 파도의 부름을 끊임없이 느끼며 간절히 바다를 그리워했습니다. 14살 때 바다의 유혹에 응답하고 싶어 안달이 난 마크는 플로리다로 가출했습니다. 몇 주 동안 그는 다시 한번 자유를 만끽하며 햇살이 내리쬐는 해안에서 서핑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결국 걱정하던 부모님이 그를 찾아냈습니다. 부모님은 마크가 바다에 끌리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크가 16살이 되자 가족을 다시 하와이로 옮겼습니다. 마크는 진정한 고향인 하와이로 돌아오자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섬의 태양이 에너지가 되어 빛을 내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훌륭한 수영 실력과 뛰어난 서핑 실력을 갖춘 마크는 그토록 그리워했던 바다에서 몸을 단련하고 자신의 실력을 시험하며 모든 자유시간을 보냈습니다. 마크는 루스벨트 고등학교를 1년 일찍 졸업하고 졸업식도 서핑을 위해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1977년 겨우 19살의 나이로 국제 프로서퍼 월드투어에 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크는 가능성을 보였으나 선수 생활 중 세계 랭킹 66위보다 높은 순위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수치와 심사위원들은 마크의 재능과 열정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스타일은 딱딱한 대회 현장에서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80년대 초 마크는 그 길에 만족하지 못하고 대회를 떠났습니다. 그는 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다의 힘에 도전하는 짜릿한 쾌감을 위해 한계를 넘고 파도를 타고 싶었습니다. 마크는 항상 큰 파도에 끌렸고 거대한 물의 벽에 자신의 몸을 맞서며 가장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대회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따랐습니다. 마크는 빅웨이브 서핑의 중심지인 오아후 북쪽 해안으로 이사했습니다. 이곳은 그의 대담하고 유연한 기술을 펼치기에 완벽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마크는 와이메아 베이의 유명한 파도에 우아한 실력과 침착함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파도의 면을 위아래로 과감하게 돌며 운동 능력과 예술성을 조화롭게 보여주었습니다. 베테랑들은 대담한 젊은 천재가 자기들의 브레이크에서도 밀리지 않는 것을 주목했고 마크는 차분히 그들의 존경을 얻고 있었습니다. 1983년 하와이에 평생 한 번 올까 말까한 겨울 파도가 몰아쳤고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파도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마크는 역사를 만들 기회를 보았습니다. 1월 18일 마크는 와이메아에서 패들아웃을 했고 기네스북 기록을 깰 60피트가 넘는 거대한 파도에 도전했습니다. 마크는 거대한 파도의 벽을 미끄러지듯 내려갔지만 엄청난 압력에 서핑보드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마크는 파도의 터널 속 소용돌이에서 마치 인형처럼 휘둘렸습니다. 거센 물살이 끊임없이 몰아치며 그의 폐에서 공기마저 빼앗아갔습니다. 마크의 시야가 흐려지고 귀를 찢는 듯한 굉음이 점점 사라질 무렵 그의 축 늘어진 몸이 구조 헬기에 의해 바다에서 끌어올려졌습니다. 그날 마크는 전설적인 파도를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용기는 전설로 남았습니다. 분노한 거대한 파도에 의해 그런 끔찍한 파도 사고에서 살아남은 일은 마크의 서핑 전설로서의 명성을 확고히 했습니다.
마크는 죽을 뻔한 경험을 한 후 자신의 인생 철학을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최고의 스릴을 원한다면 최고의 대가를 치를 각오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는 건 정말 멋진 방법일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멋진 방법이죠. 저도 그렇게 떠나고 싶어요. 이 말들은 예언처럼 들어맞았고 마크의 카리스마와 사진발도 그의 명성을 높였습니다. 그는 서핑 사진 작가들이 선호하는 피사체였고 일부 세계 챔피언보다 더 많은 잡지 표지에 등장했습니다. 마크는 미디어의 힘을 잘 이해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가족이 바다와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았을 때 서핑 잡지와 영화는 그에게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그것들이 그가 사랑하는 스포츠와 연결될 수 있게 해줬죠. 그는 영향력을 활용해 꿈을 이뤘습니다. 마크는 서핑만으로 스폰서에게 돈을 받아 전 세계 파도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와이, 캘리포니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페루. 거대한 파도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 곳이라면 어디든 마크가 곧 따라갈 거라고 장담할 수 있었습니다. 90년대 초반 마크는 세계 최고의 빅웨이브 서퍼 중 한 명으로 널리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마크조차도 아직 자신의 경력을 결정지을 파도, 즉 북부 캘리포니아라는 예상치 못한 서핑의 성지에 위치한 매버릭스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매버릭스는 수십 년 동안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 외딴 바위 돌출부는 위험한 여정을 거쳐야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파도는 그 풍경만큼이나 차갑고 가혹했습니다. 현지인 제프 클라크는 15년 동안 혼자서 그곳에서 서핑을 하다가 90년대 초에야 비로소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와이메아에 피적할 이 심해의 파도 소식이 서핑계에 퍼지자 마크는 이 거대한 파도를 처음 길들이는 인물 중 하나가 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일부 빅웨이브 서퍼들이 수년 동안 기다려온 소식이었고 많은 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반드시 타고 싶어 했던 파도였습니다. 1994년 12월 22일 마크는 하와이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밤새 비행기를 탔습니다. 전날 그들은 매버릭스에 평생 한 번 올까 말까한 큰 파도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기회였습니다. 마크는 기상 패턴을 꼼꼼히 연구하는 것으로 유명했고 그가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수엘은 종종 숨이 멎을 듯한 장관 같은 파도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23일에 도착했을 때 그는 밤새 파도가 급격히 줄어든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날만 해도 우렁차게 몰아치던 50피트짜리 파도 는탈만한 25피트 파면 높이로 줄어들었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컸지만 마크는 와이메아에서 더 큰 파도도 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파도가 오더라도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서핑을 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와 함께 위험한 상황에 맞서기로 한 사람들은 빅웨이브 서퍼 켄 브래드쇼, 브록 미틀, 마이크 파슨스였고 그들의 업적을 기록하기 위해 사진작가 로버트 브라운도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매버릭스로 전세낸 보트 위에서 불길한 너울을 살펴보며 다가올 싸움을 위해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거친 파도 속으로 패들링을 시작하면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마이크 파슨스가 처음 도전해 보드를 파도가 부서지는 지점 너머로 주었습니다. 그는 사방에서 몰아치는 파도에 휘둘리며 마치 1000대의 트럭이 내리두르는 듯한 무게로 덮쳐오는 파도 속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절박한 20분간의 사투 끝에 마이크는 패배를 인정하고 제트스키 구조 요원이 소용돌이 치는 물속에서 그를 건져내어 비교적 안전한 보트로 데려가도록 했습니다. 켄 브래드쇼는 운명을 다시 시험하며 소용돌이 아래 맹렬한 이안류의 위험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의 리씨가 수중 암석에 걸려버렸고 그는 거센 힘에 의해 아래로 끌려 내려갔으며 거센 파도가 탈출을 막았습니다. 몇 초 동안 그는 아래에 갇혀 있다가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충격을 받았지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친구가 아찔한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크는 자신이 이 먼 길을 와서 타고자 했던 거대한 파도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브록은 마크의 뒤를 이어 1시간 뒤 파도가 약간 잦아들자 패들링하며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번갈아 파도를 타며 서로를 자극해 거대한 파도 위에서 점점 더 대담한 공중 묘기를 선보였습니다. 1시간 동안 아찔한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끝에 마크의 친구들은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한편 마크는 세션을 마무리하기 위해 비교적 잔잔해 보이는 20피트짜리 파도를 골랐습니다. 이는 이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경험 많은 서퍼가 이전에 정복했던 50피트짜리 파도에 비하면 훨씬 작은 것이었습니다. 다른 서퍼들은 자신들의 힘겨운 바다와의 사투를 마치고 제트스키를 회수하고 장비를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거의 90분이 지나서야 마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경보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크 어디 있어요? 패들링에서 들어올 때나 나올 때 마크 봤어요? 실종된 친구를 찾기 위해 동료들이 흩어져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몇 분이 지나서야 마크의 시신이 마침내 해안을 따라 1마일쯤 떨어진 곳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거대한 절벽으로 둘러싸인 항구로 떠밀려갔습니다. 해안 경비대 선박이 다시마 군락 사이에 떠있는 그의 움직이지 않는 몸을 발견했을 때
머리 위로 갈매기들이 슬프게 울었습니다. 마크의 친구들은 노련한 서퍼가 조용히 사라졌다는 걸 믿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사건과 그날을 살아남았다는 최고의 안도감에서 이제껏 느껴본 적 없는 최악의 슬픔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그들의 죽음과의 아찔한 순간들은 다가올 비극을 암시하는 소름 끼치는 전조 같았습니다. 해안에서 보는 파도는 착시로 실제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매버릭의 파도는 톱니 모양의 해안 바위와 암초 바로 가까이에서 엄청나게 부서집니다. 흐릿한 회색 하늘에 역광이 비치면서 실제 상황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마크가 바깥쪽으로 패들링해 나가자 사나움이 확실해졌습니다. 차갑고 강하게 소용돌이치는 물은 살아있는 듯 그를 파괴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마크는 여행으로 지쳐 있었지만 피로를 떨쳐내고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파도를 골라 그 속도에 맞추기 위해 힘껏 패들링했습니다. 파도의 경사면을 내려가는 느낌은 끝없이 가파르게 느껴졌습니다. 중간쯤 내려가던 마크는 예상치 못한 거친 수면을 만나 보드가 그의 발 아래에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그는 25티트, 나 자유 낙하하며 물에 세게 부딪혀 숨이 턱 막혔습니다. 파도는 무자비하게 마크를 두들겨 패며 연달아 3차례 강타하며 그를 물속에 붙들어 두었습니다. 마크의 머리가 암초에 쾅 하고 부딪히는 순간 그의 눈앞에는 별이 번쩍였습니다. 마크는 오랜 시간 물속에 갇혀 수면 위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소용돌이가 멈추고 마크의 몸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발목에 묶인 서핑보드의 부력으로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그의 서핑보드에 다가갔을 때 그는 여전히 보드에 묶여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수면 위에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매버릭스에서 일어난 마크의 충격적 사망 소식은 서핑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크처럼 경험 많은 전설이 수백 번이나 탔던 파도에서 어떻게 이런 비극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그날 보도들의 믿기지 않는 어조는 가장 뛰어난 서퍼 중 한 명을 잃은 충격을 드러냈습니다. 마크 푸가 평범한 파도에 의해 압도당했다는 것은 모든 논리를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를 직접 보고 나서야 비로소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걸 믿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마크를 안고 그의 팔과 가슴을 붙잡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말했습니다.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익사였습니다. 이 믿기 힘든 사고에 대한 조사는 여러 가지 통찰을 가져왔습니다. 마크의 경험이 자만심을 불러왔을지도 모릅니다. 여행으로 지쳐 있었고 잔잔한 파도에 방심한 마크는 평소의 치밀함 없이 좀 더 느슨한 라인을 택했습니다. 파도 중간에서 장애물에 부딪힌 마크는 드문 판단착오로 아래의 날카로운 암초에 세게 내던져졌습니다. 마크를 보드에 연결한 리씨가 뾰족한 바위에 걸리면서 그는 물속에 갇혔습니다. 연이어 밀려드는 포말에 짓눌린 마크는 바다의 분노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 전설 중 한 명을 잃은 것은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약 600명이 그가 사랑하던 홈브레이크인 와이메아 베이에서 열린 장례식에 참석해 그의 삶을 기렸습니다. 마크의 유해가 그가 가장 살아있음을 느꼈던 곳에 뿌려질 때 일부는 그가 궁극적인 대가를 받아들이겠다는 그의 신념이 그의 이른 죽음을 예견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니면 평범한 파도가 그날 서핑계의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을 앗아간 걸까요? 마크와 가까운 서퍼들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가 참사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크는 열정을 쫓았지만 잔인한 운명이 개입했습니다. 마크프의 매버릭스에서의 충격적인 죽음은 빅웨이브 서핑 안전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매버릭스의 멀고 차가운 바닷물과 위험한 해저 암초는 실력과 위험 모두를 극대화합니다. 마크는 부력 장치를 착용하지 않았고 대신 넘어졌을 때 그를 보드에 연결해줄 보드 리쉬에만 의존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 리쉬가 비극적으로 그를 배신해 얽혀서 그를 가두었다고 논쟁했습니다. 이 일로 리쉬의 신뢰성 논쟁이 촉발되어 오늘날까지 서핑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면서도 가슴 아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꼭 다시 뵙길 바랍니다.